안녕하세요. 심의 황웅근입니다. 19일차 게임의 법칙, 편안함은 수고로움에서 생기기에 항상 기쁠 수 있고 즐거움은 근심하는 데서 생기기에 실증나지 않는다. 편하고 즐겁고자 한다면 어찌 건전한 근심과 수고로움을 잊을 수 있겠는가. 자, 이게 바로 게임의 법칙이죠. 편안함은 수고로움과 연결이 되어 있고 즐거움은 근심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심과 수고로움은 우리 삶의 파트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할 과제이고 우리의 인생의 파트너라는 거죠. 인생은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 이것이 없어 그러면은 저분 규칙 위반이네. 게임을 할 줄 모르는 분이구나. 삶의 게임을 모른다는 얘기죠. 어떻게 역동적인 게임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고 있는 그 속에서 재앙이 싹트는 것이니 만족스러울 때에는 주의를 되돌아보라. 실패한 뒤에 오히려 성공이 따를 수 있는 것이니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작정 손을 놓지 말라. 누군가에게 도움만 받고 있다면은 의존함, 나약함을 불러일으켜서 그것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일이 잘 풀려요. 그러면은 주의를 좀 돌아보라는 거죠. 나의 다 능력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면은 새로운 기회가 오려는가? 이렇게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게임이 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20대의 한 청년이 말했어요. 오토바이나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집에만 있어요. 바깥에서 놀면 위험 요소가 많죠. 그러나 집에만 있다면 그건 역시 심신이 굳어지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죠. 오토바이나 차로 전국을 누비며 즐겁게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만은 없죠. 그러니까 한쪽만 보게 되면은 생각에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든지 양면이 있다는 거죠. 그 양면을 다 본다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의 쏠림 현상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겠죠. 이 우주에서 객관적으로 안전한 장소가 있을까?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지구라는 배마저도 이미 이렇게 위험한 우주 공간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운행하고 있다. 참 기적적인 이야기죠. 또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얘기예요. 당연히 그 안에서 펼쳐지는 우리네 삶의 안전 역시 보장되지 않는다. 언제 어떤 그 소행성이 우리 지구를 덮칠지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그가 다시 말했다.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요. 관계 맺기가 이렇게 힘드니 먹고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대인관계를 중시하나요? 먹고 사는 것을 중시하나요?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할까요? 그야 뭐 먹고 살아야지 대인관계도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대답을 줘요. 그러면 먹고 사는 일에 대인관계가 부담이 된다면 그 장애물을 버릴 거냐. 그러니까 그러면 대인관계가 부담된다면 그걸 버려야죠.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생각은 그렇지만 현실이 힘든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어줬습니다. 만일 지금 내가 배가 아주 고픈데 주머니에 빵값은 있다고 쳐요. 빵을 사려면 빵집에 가서 주인을 만나야겠죠? 물론 부담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정말 배고프다면 빵집 주인과의 대면이 불편하다고 해서 빵을 안 사고 굶을 건가요? 아니면 좀 불편하더라도 참고 빵집 주인을 만날까요? 그러니까 그야 힘들어도 빵가게 주인을 만나겠죠. 절박한 현실 앞에서는 뭐든지 해야죠. 그 와중에 불편함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죠. 그 정도의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절박하면 빵을 사 먹어야 되니까. 하지만 저도 남들처럼 편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힘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남들처럼 편해지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남들이 편안하고 단정하는 이유가 뭐죠? 라고 물으니까 남들은 대인관계에 별 부담을 안 느끼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부담감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불편함을 참는 거예요. 당신은 불편을 감수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어서 불편하지 않다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죠. 사는 게 불편함이잖아요. 사는 게 괴로움이고. 왜냐? 어떻게 내 뜻대로 다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다 보니까 상대가 보기에는 불편함을 안 느끼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뿐이죠. 이것이 진실이죠. 인생은 고통스러운 거고 인생에는 불편함이 있어요.
배고픔이 없는 삶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밤이 없는 낮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가을과 겨울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봄과 여름이 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내 삶의 일부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로 작용하지 않죠. 그러나 그 문제를 적대시한다면 그것을 없애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지고 큰 문제로 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원래 있는 건데 그 문제를 적으로 삼고 그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착각이죠. 왜냐하면 그 편한 것만이 인생의 의미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것은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문제로 삼게 되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축구 경기를 살펴봅시다. 축구 경기에는 태클은 정상적인 기술이죠. 그러나 그 태클이 선수의 발목을 위협하면 치명적인 반칙 행위가 된다.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경기에도 위협적이고 치명적인 태클이 곧잘 들어온다. 어쩔 수 없지 않냐 이거죠.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마음, 그 외에 다른 도리가 있을까요? 이런 불편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아예 삶이라는 경기에 동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질병과 건강, 요절과 장수, 부귀와 빈천은 개개인마다 매우 불평등한 요소로 보이지만 결국 생로병사라는 범위를 넘지 않는다. 모든 게 그렇다. 당장 눈앞만 살피게 되면 큰 차이가 나지만 크게 바라보면 근소한 차이에 불과하다. 생로병사라는 리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큰 흐름을 보게 되면은 누구나 다 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설령 그것이 불평등하다고 치더라도 삶이라는 이 게임에서는 불평등보다는 평등이 훨씬 더 엄격하고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자기 수양이라는 주체는 모두에게 완전하게 평등하다. 왜 그럴까요? 네, 보겠습니다. 진정 행복한 사람은 불행을 피한 사람이 아니라 불행을 껴안은 사람이라는 거죠. 겸손한 만큼 만족할 수 있고 자기를 비운 만큼 커질 수 있으니까 이 얼마나 평등한 일이냐. 예,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나를 비워야 된다는 절대적인 그런 명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평등한 거 아니냐. 비워야 되고 나를 낮춰야 되니까 이 자기소양에서는 정말 평등한 일이에요. 나를 내세우는 순간 나는 바로 마음이 기로워지거든요. 얼핏 보면 사막과 황무지는 불필요해 보이죠. 그러나 지구과학자들은 그 모든 요소가 어우러져야 지구가 건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문제로 보이는 것들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는 거죠. 자기 비하로 좌절감에 빠진 30대 중반의 여성이 있었어요.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못났죠? 얼굴이 예쁘지도 않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게다가 제 남편은 직업도 변변치 못해요. 저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는 단점이 있지 않나요? 그 단점을 미워하고 없애려고 할 때 그것이 더 크게 의식되면서 문제가 커지는 거다. 예쁘고 많이 배우고 직업이 좋은 게 장점일까요? 당연하지 않나요? 만약 그런 장점을 뽐내고 드러내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가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반대로 조금 단점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늘 겸손하게 행동한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마음이 가죠. 단점은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좋은 재료로 쓰일 수 있어요. 절대적인 장점이나 절대적인 단점은 존재하지 않죠.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고 단점도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죠. 내가 예를 들어서 생활할 때 불편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 그 불편함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래서 발명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대박을 쳐가지고 상당히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런 불편함으로부터 내가 편해지는 과정을 얻은 거잖아요. 이 삶에는 늘 해동네 달동네, 여름과 겨울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죠. 어떤 문제든 크게 보면 둘 중에 하나다.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현실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들은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해소하면 풀린다. 하지만 만일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도 아닌데 문제라고 자꾸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만 단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장점이야. 이런 것이 착각이잖아요. 이 문제는 풀릴 수가 없죠. 다른 사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나도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장점만 가진다면 그거는 늘 배가 부른 사람이야. 늘 배가 부른 사람은
입맛을 누릴 수 있을까요? 시장기가 있고 배고픔이 있어야지만 입맛이 있는 거죠. 그와 같은 거죠. 예컨대 풀릴 수 없는 수학 문제를 만나차고 칩시다. 이때는 답이 있다고 착각하고 끙끙대며 온 체력을 소진해봤자 풀 수가 없어요. 해답은 답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잘못 출제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죽음을 피하려는 노력, 마음이 떠난 연인을 붙잡으려는 시도, 엎질러진 물을 담으려는 행위들이 그러하다. 이것은 착오다. 풀리지 않는 게임인 줄 아는 순간 그 문제는 즉시 해결된다.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해소가 됐다는 거죠. 배고픔 이후에 먹는 즐거움이 있듯이 문제가 해결된 후의 쾌감은 평소에 얻지 못하는 즐거움이다. 문제가 주는 근심이 해결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기반이 된다면 그것들을 어찌 문제로만 정의할 수 있겠는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해결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그 문제를 감수하는 것으로 깨끗이 해결된다. 그리고 깨치게 된다. 그것은 결코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저도 제가 이 눈이 장애인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는 시력이 약하니까 배우기가 좀 어려웠어요. 뭘 보여야지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독학을 하는 그 습관이 길러졌고 독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거꾸로 능력이 생겨난 거죠. 이 눈이 나빠져서. 이것이 아이러니죠. 눈이 나쁘니까 학교에 가서 칠판에 쓰여진 글씨를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집에서 독학하는 쪽으로 에너지가 집중된 거죠. 그러다가 독학하는 방법과 비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좀 터득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것은 새로운 것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 불편함을 인해서. 네, 그런 이야기죠. 이혼과 이별의 경험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것에 발목이 붙잡히지 않는다. 남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들의 시선과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준비가 되잖아요. 뭐 그럴 수 있는 것이 일어나는 일이니까 뭐가 부담스럽겠습니까? 가능한 거죠. 논어 선진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계로가 귀신 섬기는 법을 물었어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섬기는 일도 부족한데 어찌 귀신 섬기는 일을 도모하겠는가? 그리고 다시 죽음에 대해서 물으니까 말씀하시기를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고 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의 삶의 게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자께서는 죽음을 받아들였고 그 죽음을 감수했으며 죽음과 다투지 않았다는 거죠. 죽음을 문제로 삼지 않으니까 삶의 가치에 집중할 수 있었고 인류의 큰 스승이 되었다. 죽음은 공자님이 인식하는 죽음은 피해서도 해결이 안 되고 또 그렇다고 그것을 없앨 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그냥 두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두고 삶이라는 것은 한번 해결해 볼 만하다. 삶도 어렵게 다가오는 문제긴 하지만 이것은 뭔가 분석도 하고 여기에 의미도 찾아내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삶에 집중했던 거죠. 못할 수 있는 일은, 안 되는 일은, 또 안 풀리는 일을 굳이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버려 둬도 된다는 거예요. 꼭 그걸 풀어야 될까요? 그것을 명쾌하게 판단하셨던 거죠. 이건 안 되는 일이네. 이건 되는 일이네. 그렇게 구분을 하셨던 거죠. 근심과 고생스러운 삶이 있어야 편안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실패한 뒤에 그것으로부터 크게 깨닫고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문제를 삶의 한 방편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 문제는 삶의 활력소로 허용된다.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와, 이거 괜찮잖아요? 자,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게임이 PC게임만 게임입니까? 축구와 야구만 해야지 게임인가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런 생각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인생 자체를 게임으로 본다면은 우리 인생은 확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게임의 단초가 되는 것이 바로 문제예요. 문제가 없다면 게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문제가 없는데 이걸 풀 수 있는 경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골칫거리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죠. 와우! 이거 대박이죠? 문제가 주는 고통이 없다면 성장도 불가능하죠.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성장하죠. 지금 나는 어떤가? 달동네의 아픔이 곧 해동네의 기쁨이 된다는 게임의 법칙을 모른 채 문제는 그저 문제가 아님을 모른 채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 문제를 적대시하면서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게임을 할 수 있고 그 문제는 풀릴 수 없는 문제가 있고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풀릴 수 없는 문제는
안 풀면 되는 거죠. 그런데 풀릴 수 있는 문제가 많다는 거죠. 고로 우리는 게임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가는 그 핵심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어떻게 풀죠? 자, 세 가지 제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현실을 인정하라. 해동내와 달동내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달동내와 싸우지 않게 되면은 내가 에너지를 허비할 일이 없게 돼요. 둘째, 적절히 대처하라. 네, 안 싸우니까 이제 대처법만 나오죠.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대처하는 거예요. 안 싸우니까 이거 문제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대처법만 집중하다 보면은 그 대처법이 생기거든요. 자, 세 번째, 오늘을 누려라. 네,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오늘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오감의 감각부터 누려보는 거예요. 그런 극한의 쾌감이 아니더라도 오감의 감각을 누릴 수 있는 건 얼마든지 많거든요. 뭐 평범한 우리가 유행가 가사를 들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해도 이 눈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차 한 잔, 커피 한 잔을 마실 수도 있고요. 또 봄, 여름 때는 또 꽃향기를 맡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손이 주는 감각이 또 많잖아요. 네, 운동을 하거나 연인과 데이트를 하거나 그런 감각부터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오늘을 충분히 누리게 되면 과거의 트라우마도 그냥 추억이 돼버려요. 미래 걱정도 하나의 기대감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게임의 법칙, 이 달동네를 인정하고 싸우지 말고 적절히 대처하면서 오늘을 누리게 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 이제 마음껏 우리 인생을 누려보자고요. 해법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 현실 인정이거든요. 현실 인정하라. 그럼 그것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가 그럴 수 있다죠. 두 번째가 어쩔 수 없다. 세 번째가 별 차이 없다. 자, 이것이 이제 챕터별로 이어집니다. 오늘 누리시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